여러분 학생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결혼과 가족 그리고 애착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수업은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들어왔습니다. 첫 수업에서는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두뇌 심리학의 다른 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린 것은 이 두뇌 심리학의 차이라고 해서 원래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두뇌 자체의 차이다 이런 개념보다는 남자와 여자의 생각과 관점과 또한 어떤 생활 양식과 생활 방식의 차이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것도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강의 들었던 것은 남자와 여자의 행동 양식의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마지막 지난주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남자와 여자의 정서적 차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두뇌 심리, 그 다음에 행동 심리, 정서 심리의 차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된 것은 그 무엇보다도 서로가 서로를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이 하나가 되며 화합을 할까 이런 차원에서 공부했습니다. 손자 병서에 나와 있듯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결혼과 가족 그리고 이 애착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 합해갈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뇌 심리와 행동 심리와 정서 심리 강의 이후에 이번 주에 할 강의 주제는 강의 계획서에 있는 대로 이 사랑과 결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학문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가족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에 가족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패밀리라고 했습니다. 이 영어의 패밀리는 5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 앞 철자만 따와서 알파벳을 따와서 패밀리, 가족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라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그 바탕의 기초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 좀 중요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 사랑의 개념이 무엇일까? 또 결혼은 무엇일까를 좀 학문적으로 접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사랑의 개념과 함께 결혼의 개념을 학문적으로도 접근하면서 개개인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과 또한 개개인이 생각하는 결혼의 개념을 우리가 정립하고 또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개념을 볼 때에 이 사랑의 용어에 대해서
용어에서 찾는 개념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하면 그냥 그 자체로 사랑이라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애정이랍니다. 애정, 애자, 사랑의 자, 또한 정정자, 따뜻할 정자, 뜻정자 이렇게 말합니다. 애정. 그래서 옛날 우리 조선시대 이런 데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오라고 했을 때 나는 당신을 은혜하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애정, 영어로는 love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이 네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 나타나는 사랑의 단어 네 가지를 살펴보면 사랑의 개념이 다양하다는 의미로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스테레고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에로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필레오라고 합니다. 네 번째가 아가페 또는 아가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하면 헬라어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용어는 네 가지 용어가 있다. 그 네 가지 용어를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스테로고적 사랑과 또 에로스적 사랑과 필레오적 사랑과 아가페오적 사랑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테레오고적 사랑은 무엇일까? 스테레오고적 사랑의 이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손 번식의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레오적 사랑은 그 사랑을 하는 목적이 우리의 자녀들을 낳기 위해서, 자손들을 번식케 하기 위해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종족 번식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레오고적 사랑 안에는 후손들을 낳기 위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말하면 이 스테레오고적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 동물에게도 그런 사랑이 나타나죠.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에로스적 사랑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에로스적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라 또 오늘날 시대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에로스, 이 에로스를 할 때 성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랑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육체적 사랑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는 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쾌락을 즐기고 또 육체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결합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고 하는 이것을 에로스적 사랑 또 우리나라 한자 탐닉의 사랑 이렇게도 말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랑이라 이렇게도 육체를 통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랑 이것을 에로스적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가 필레오적 사랑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에로스적 사랑은 또 열정적인 사랑 또 감각적인 사랑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 필레오적 사랑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마음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이것이 필레오적 사랑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에서는 지역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있었으나 또 친구 간의 사랑이 있었으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더니 필레오세라고 합니다. 필레오세, 세라는 것은 당신을 이런 뜻입니다. 유라는 뜻입니다. 세 해가지고 이거는 나는 이런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레오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고 굉장히 친한 관계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끼리 또 여자와 여자끼리 친구로서 사랑한다. 남녀 간에 있어서도 친구로서 이게 남사친 말하죠. 남자 사람인 친구, 여사친, 여자 사람인 친구 이것을 일반적으로 필레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남은 것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아가페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가페오, 아가페적 사랑이다. 이 아가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 아가페 사랑하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경전으로 삼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할 때에 이 아가페 이렇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는 사랑은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라 할 때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기서 헌신하고 의지적인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는 것, 이 아가페적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한다는 전제 조건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이 헬라어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용어 네 가지를 통해서 보면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사랑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사랑이 함께 이루어질 때 부부간의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스테레오적 사랑, 이 자손을 갖는 사랑, 자녀를 갖는 사랑, 에로소적 사랑,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사랑, 이 또 필레오적 사랑, 마음의 사랑, 정신적 사랑,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랑, 아가페적 사랑, 이 아가페적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또 부부가 되었을 때 이 네 가지 사랑이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네 가지 사랑이 필요하면서 이 네 가지 사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랑의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스코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진실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저는 참 이 말이 스코펙이 말한 이 말이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 말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을 느낀다. 그 사랑의 감정은 이 우리가 블라인드 러브라고 말합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이 감정적으로 그 상대를 너무 사랑하고 매우 사랑하다 보니까 눈이 가려진 사랑,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정적인 사랑은 이 사랑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입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호르몬이 작용하면 이것이 눈먼 사랑이 된다는 거죠. 눈먼 사랑이 되면 이 유효 기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18개월이라고 말합니다. 18개월이 되면 블라인드 러브에서 눈이 가려진 사랑에서 현실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현실의 사랑으로 나타나면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눈을 뜬다. 현실에 눈을 뜨면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대의 약점이 보이고 상대의 단점이 보이고 상대의 결점이 보이고 상대의 부족한 점이 보인다. 그러면서 이 갈등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현실적인 사랑에 이렇게 도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코펙이 말한 심리학자의 스코펙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 뭐냐 했을 때 사랑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결정이다. 사랑은 약속이다. 사랑은 신의이다. 사랑은 판단이다. 이 스코펙의 이 이야기에 우리가 반대 의견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자의 얘기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이며 결정이며 판단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사랑은 감정으로 시작해서 그 사랑을 감정에서 한 단계 나아가서 서로가 신의를 지키고 서로가 결정을 하고 서로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현실적인 사랑에 넘어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뭐가 책임이며 뭐가 결정이며 뭐가 선택일까라고 했을 때 진짜 이 사랑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관심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관심이 한자로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라는 것은 관계할 관자 마음 심자입니다. 상대에게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 우리가 진짜 사랑은 우리가 처음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내 안에서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 올라오고 그 사랑을 느끼는 감정에서 블라인드 러브를 통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18개월을 지나면서 이 블라인드 러브에서 현실적인 눈을 뜨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의 세계로 돌아왔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내가 관심을 기울여주는 것, 내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성장되고 성숙되고 확장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미국의 심리학자 스코펙이 한 말을 요약 정리해서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의 개념을, 사랑에 대한 용어를 통한 개념 정리가 또 미국의 심리학자 스코펙을 통해서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결혼에서의 사랑의 단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에 수업을 듣는 것이 가족과 결혼입니다.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족에 대한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번 강의를 통하여서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정립해 갈 계획이 있습니다. 딱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도 돈의 심리학과 행동 심리학과 정서 심리학에 대해서도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립하면서 결혼에서의 사랑의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결혼 이후의 사랑의 단계를 들어가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후의 사랑의 단계라. 결혼 이후의 사랑의 단계를 제가 5가지 단계 및 과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혼 이후의 사랑의 단계 및 과정을 5과정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결혼 후 직후, 즉 결혼 직후 초반의 단계입니다. 보통 초반에는 결혼 직후에서 한 18개월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랑의 단계에서 blind love, 눈이 가려진 사랑. 그래서 사랑의 호르몬이 올라왔을 때 그 유효 기간이 18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단계도 같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결혼 후의 사랑에 대한 결혼 직후부터 한 18개월까지 이것을 무슨 낭만적인 사랑, 로맨스적인 사랑, 이상주의적인 사랑의 단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주의적인 사랑으로 결혼했습니다. 신혼초라고 이런 말하죠. 요즘 학생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혼초에는 깨가 쏟아진다. 깨가 쏟아진다. 깨라는 것은 깨를 볶아서 참기름을 만듭니다. 참기름은 고소합니다. 깨도 볶을 때 참 고소합니다. 그 고소함이 내 오감각을 다 자극합니다. 얼마나 그 향이 고소한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 정도.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상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완전 파라다이스입니다. 천국입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것이 로맨스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랑, 아주 파라다이스, 천국에 있는 느낌의 사랑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18개월이 지나면 두 번째 결혼 후에 사랑의 단계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 갈등의 단계입니다. 18개월부터 눈이 뜨입니다.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인 사랑, 앞에서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 18개월부터 현실적인 사랑, 이것이 들어옵니다. 이 현실적인 사랑에 들어가면 서로가 갈등을 느낍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두 사람만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합니다. 남친, 여친의 관계로 갑니다. 이럴 때는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두 사람만의 관계, 주변에 친구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두 사람만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 대 가정의 관계로 들어옵니다. 다른 가족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 나의 가족의 개념이 확장돼 갑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살면 경제적인 부분도 드러나게 됩니다. 이래서 현실적인 사랑에 이르면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혼란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결혼 후 18개월 지나면 현실적인 사랑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결혼 후에 일반적으로 한 11년에서 20년 사이가 들었으면 이때가 되면 정체감 성립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정체감 성립을 할 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청소년기에는 정체감 혼미대, 정체감 확립의 단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릭 에릭슨이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이 우리 사람을 볼 때, 인간을 볼 때 전생애적으로 발달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심리 사회적 관계 내려보면서 사람은 심리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전생애적으로 발달하는데 그 전생애적으로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야 할 과업이 있다. 그 이루어야 할 과업이 성취가 되면 건강해 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혼미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에릭 에릭슨이 말하면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과업은 뭐냐? 정체성 확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체성이 뭐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Where are you going now?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도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나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외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나에게 외부 상황에 나에게 어떤 환경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외부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 자신에 대한 당당함, 다른 사람 앞에서도 당당함, 이것이 정체성 확립입니다. 정체성 확립이 이루지 못할 때에 정체성 혼미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 후 10년이 지나가면 결혼 후 10년과 20년 사이에서 부부 간에 있어서도 개인의 정체성 확립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정체감이 성립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결혼 후 10년이 되면 이제 부부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자녀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나로서의 역할과 또한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또 나로서의 역할과 아내로서의 역할과 또한 내 개인의 역할과 또한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 후 10년에서 20년간의 단계를 우리가 정체성 성립의 단계라. 개인의 정체감 성립의 단계고 그 다음에 이 부부간의 정체성, 결혼 정체성 성립의 단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상실감의 단계다. 결혼 이후에 상실감의 단계다. 이 결혼 후에 20년에서 30년 사이가 이 단계에 들어갑니다. 자, 이때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심리 발달 단계 보면 중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년기를 사축이다 말하고 청소년기를 사춘기다 말합니다. 봄춘자고 사축기는 가을추자입니다.
그래서 사춘기와 사춘기의 자녀와 사춘기의 부모가 만나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해되는 것은, 특히 청소년들이 이해되는 것은, 사춘기가 되면, 중년기가 되면 호르몬의 변화가 있습니다. 갱년기란 말합니다. 여성들은 갱년기를 거쳐갑니다. 남성들도 남성의 갱년기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년기 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은 몸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큰 압박감을 느끼지만 신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느낍니다. 남성들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왜냐? 이 사회적 들어가면 중년기가 되면 이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도 어느 정도 직장에서는 나와야 될, 퇴직해야 될 위기를 맞습니다. 이 또 중년이 되면 몸이 변합니다. 남성들도. 이렇게 남성과 여성, 중년의 남성과 여성들이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가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이 중년기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품에서 떠나갑니다. 대학을 간다고 떠납니다. 직장을 잡아서 떠납니다. 요즘에 또 이 시기에 들어가면 성인이 된 자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같은 지역에 살더라도 자기 나름대로 홀로 독립해서 독립된 세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심리학적으로 이 결혼 후 20년에서 30년 사이를 상실감의 단계라고 말하면서 사랑의 단계가 심리학에서 또 뭐라는가 하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 결혼 이후에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면서 그 가정 안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그 안에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이 하우스라는 집과 또 가정이라는 마음과 마음이 만들어진 이 가정과 식구라는 밥 식자 입구자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었던 자녀들이 하나 두 명이 떠나갑니다.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학업 때문에 다 떠나가면서 결국 하우스나 패밀리나 식구나 이 세 영역에서 공간, 장소적 공간, 심리적 공간, 또 이 음식에 나는 식탁의 공간에서 자녀들이 다 떠나고 부부만 남더라. 이것이 빈둥지 증후군 이래 말합니다. 이 단계가 상실감의 단계다 이래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런 상실감의 단계를 통하여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회활동을 통해서 이 공동체 활동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슬픔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것이 결혼 후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나타나는 상실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 결혼 후 30년 이후에 초월적인 사랑의 단계입니다. 넘을 초 담을 자입니다. 담을 넘어가는 단계라. 넘을 초 담을 자 담을 넘어간다 이 단계입니다. 자녀 양육이 다 끝났습니다. 30년 결혼 후 30년 이후가 되면 자녀들이 다 성장했습니다. 자녀들이 직장을 가집니다. 또 대부분 자녀들은 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역할과
또 어머니로서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좀 안정화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들이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둘만의 관계에서 서로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존재 이유를 발견하면서 초월적인 사랑에 이루는 겁니다. 낭만적인 사랑에서 또 현실적인 사랑을 넘어서 상실감의 시대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도달하는 것이 이 초월적인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의 사랑의 단계를 제가 5가지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우리 학생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이후 사랑의 단계에 대해서 1단계가 결혼 직후에서 18개월까지 낭만적인 사랑, 이상적인 사랑. 결혼 후 18개월부터 10년 사이에 현실적인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그 다음에 이 20년에서 30년까지 단계가 이 정체감 성립의 단계다. 개인적인 정체감 성립과 또 결혼에 대한 정체감 성립이 이루어지는 단계다. 그 다음에 이 20년에서 30년 사이는 무엇을 했는가 하면 상실감의 시대다. 빈둥지 증후군이 나타난다. 부부가 서로 이제 결혼 후 20년, 30년 되면 나이로도 중년기가 된다. 마지막에 이제 결혼 후 30년 이후가 되면 초월적인 사랑을 한다. 이제 낭만도 뛰어넘어서, 현실도 뛰어넘어서, 상실도 뛰어넘어서, 정체성 성립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사랑의 단계로 가는 것이 결혼 후 사랑의 단계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 자,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했다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혼 이후 부부는 무엇으로 살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로 이 강의 들으면서 말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 결혼 후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요? 결혼 후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 제가 이것을 4단계로 이렇게 설정해 봤습니다. 4단계. 첫째 단계. 만남의 단계. 둘째 단계. 사랑의 단계. 셋째 단계. 정의 단계. 넷째 단계. 예의 단계를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 만남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의 형태는 각자가 다를 겁니다. 어떤 형태로 만나든지 그 만남은 다르다. 일단은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아내와 만났습니다. 21살 때 만났습니다. 미팅을 통해 만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살아온 시대가 달라서 우리 시대의 대학생들은 대학에 들어오면 대학교 1학년 때 먼저 했던 것이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과별로 미팅하고 그룹 미팅하고 막 이랬습니다. 제가 또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 대학부에 다녔습니다. 또 우리 시절에는 A라는 교회와 B라는 교회가 서로 만나서 남녀가 만나서 이 교회의 남학생과 교회 여학생들을 만나서 찻집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우리 시대는 커피숍이라 했지만 또 다방이라고도 했습니다. 예, 이 차다자가 차다 이 한자로 차다자입니다. 그래 여러분 다도라 하잖아 다도 만나고 했는데 이래 만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나면 두 번째 단계가 사랑의 단계입니다. 옥시토신. 사랑의 감정, 에스트로겐, 옥시토신입니다. 에스트로겐 미안합니다. 옥시토신. 이 사랑의 감정이 참 막 가슴이 뜨겁습니다.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랑의 단계입니다. 근데 얘기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 미국의 심리학자 스코펫이 말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이 옥시토신 호르몬은 유효 기간이 18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쭉 내려가고 나면 여러분이 다시 옥시토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됩니다. 옥시토신을 유발시켜야 됩니다. 그래 이 사랑의 단계에서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정이다. 우리나라에 여러분은 군에 갔다 온 친구들 있겠지만 뭐 초코파이 정이 있잖아요. 한자로 정, 그 뜻정자입니다. 뜻정자, 본성정자, 또 따뜻할 정자. 우리가 이 사랑의 한 단계 높게 있는 것이 정입니다. 가까울 정자, 친밀할 정자, 친밀하면 가까움으로 이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최상의 마지막 단계가 뭘까? 최상의 마지막 단계 예의 단계라. 도리의 단계라. 이렇게 도리의 단계라. 부부는요. 남녀간에 서로 만나서 2단계 서로 사랑을 하고 사랑하면 3단계 더 높은 점 서로 가까이 느끼고 친밀함을 느끼고 정을 나누고 정으로 살고 마지막 가장 높은 단계가 도리의 단계라. 예로 살아야 된다. 예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는 도리로서 산다. 부부는 예로서 산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에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블라인드 러브를 느끼는 옥시토신 호르몬은요. 사랑의 감정인 옥시토신 호르몬은 18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서로 결혼하여서 가족을 이루었을 때 이 사랑을 서로가 계속 느끼려면 옥시토신이 유발되어야 됩니다. 그럼 옥시토신을 계속 유발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책임을 했고 이것을 정의라 했고 이것을 예라고 했고 이것을 결단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옥시토신이 계속 유지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한 6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랑의 표현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요. 지금 우리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사랑의 표현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이것을 계속 유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전략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옥시토신을 유발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요, 옥시토신을 유지하는 요소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선호하는 것, 배우자가 필요하는 것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남녀 간의, 여러분의 여친 남친 간의, 애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가 오랫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전략을 짜야 됩니다. 상대가 뭐가 필요한지, 상대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가 나를 통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채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소는 친구가 되어주는 겁니다. 친구라는 것은 친할 친자, 친밀할 친자, 오래 굳자입니다. 오래도록 친밀한 관계가 친구입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차 한잔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의사소통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해드렸지만 행복을 먹는 시간 하루에 30분씩 투자라. 결혼 이후에도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사랑의 호르몬의 옥시토신이 지속적으로 유발하려면 네 번째 요소가 서로 하루에 한 번씩 최소 30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상대가 대화할 때 내가 관심을 기울여줍니다. 주의 집중합니다. 경청합니다.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주는 언어도 자주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상대에게 고마운 점이 고맙다. 이렇게 해서 고맙다. 이런 것들. 그리고 칭찬을 해주는 것. 여섯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선물이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강의를 듣는 우리들이 부부간의 사랑을 옥시토신이 서로 간에 지속적으로 유발시키기 원하면 사랑을 말로 표현하면서 또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또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러 가면서 또 감사하고 칭찬을 표현하면서 기념일마다 생일 때마다 작은 선물 하나를 주는 것. 이 사랑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과 결혼의 개념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사랑의 개념을 사랑이라는 용어로서 설명해 드렸고, 특히 이 헬라어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용어 네 가지를 가지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혼을 통한 사랑은 헬라에서 말하는 스테르고적 사랑과 필레오적 사랑과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것이 서로가 다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결혼을 통한 사랑의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이후에 사랑의 과정과 단계를 5가지 단계와 5가지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부부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4단계로 봤습니다. 만남이 있고 만남을 통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사랑을 통해서 참 친밀한 정을 나누고 그 다음 최고의 단계는 도리로 살아야 된다. 부부간은 남편의 도리와 아내의 도리, 엄마의 도리와 아빠의 도리로 살 때 이게 참 고차원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사랑은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사랑은요, 나 스스로 노력하고 전략을 짜고 노력하고 그 사랑을 실행할 때, 그 사랑을 내가 몸으로 실천하고 실행할 때, 내가 먼저 할 때 그 사랑이 유지, 발전되어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결혼과 가족, 애착관계에 대해서 그 소우 주제로 사랑과 결혼에 대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번 학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점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